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4.3 특별기획 새로운 봄, 일부 4.3의 내일을 묻는다 진행을 맡은 김현선입니다. 21년 만에 4.3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맺힌 한도 달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명예회복과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죠.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는 것, 미국의 책임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것,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남겨진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출발점에 선 지금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21년 만에 4.3 특별법 전부 개정을 이뤄낸 지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해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다들 워낙 활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21년 만에 이제 특별법 개정되시면서 다들 그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이제 오임종 회장님, 유족 회장님의 감회가 가장 특별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진짜 감회가 남다릅니다. 많은 분들 덕분에 지난 21년 전 특별법이 마련되고 진상조사도 하고 꾸준하게 해결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진짜 전 국민이 협조로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돼 그래서 73년 만에 우리 4.3 희생자분들께 명예를 회복해 드릴 수 있고 진정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유족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유족회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나누셨을 텐데. 네. 유족회 반응이 대단합니다. 73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그 감옥에 갇혔던 것만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연좌제로 가족들, 유족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6일 우리 유족들이 많이 국회 앞에 있었는데요. 그 통과 소식을 듣고 진짜 만세삼창을 하고 진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진짜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낙 4.3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간의 그 긴 세월 동안 참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이렇게 나셨을 것 같아요. 2000년 1월에 이제 특별법 제정될 때 우리도 그 제주도의 4.3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법안을 만들었죠. 근데 그게 배보상 문제는 애초에 빠져버렸고,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재단 설립이라든가 수용자 재심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누더기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의 느낌들을 가졌고 50년 기다렸는데 우리 더 못 기다릴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들까지 오가면서 상당히 회의적인 분위기에 빠졌을 때 그 법안 제정에 나섰던 추미애 의원이 장문의 이메일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 의견 나눌 때 법 개정은 쉽습니다. 제정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법 제정하고 나중에 개정할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간곡하게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제주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걸 수용했죠. 이번에 법 전면 개정되는 거 보면서 4.3의 시계는 대단히 느리지만 가야 할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 발전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4.3에 대한 깊은 관심, 이런 애정,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이런 여러분들이 있어서 사실 4.3 해결을 위한 길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21년 만에 전부 개정이 됐는데 그 안에 보면 사실 그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각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의미를 특별히 두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거사 해결의 기본이라는 것이 우선 첫째 진상규명, 그다음에 가해자 처벌, 그다음에 피해 배보상, 그리고 명예회복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거의 그 4.3의 완전한 해결의 문이 열렸다 하는 그런 점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2000년 1월에 그 특별법 제정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하는 점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또 전국 그 시도지사, 교육감, 또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여기서 이제 그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와 건의 많이 해주셨고 전국의 시민단체들 다 협력해 주셨고 그런 것들도 참 의미 있는 일이다. 4.3이 제주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한 조문 한 조문, 한 조항 한 조항이 이거는 개정이 아니라 거의 제정에 가까울 정도로 입법적으로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큰 이번에 계기라서 우선 저는 이 배보상 조항이 한 사건 전체에 대해서 배보상 조항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회복적인 그런 정의의 실현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용어에 어찌됐든지 간에 배보상 조항은 굉장히 획기적인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재심 조항도 한 사건 전체에 대해서 사법적 정의, 사법적으로 무죄를 길을 열어놨고 그것을 전체의 사법적 정의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특별재심 조항도 굉장히 의미가 크고 또 추가 진상조사도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진상조사에 더해서 완전한 진상조사를 향한 그런 길이라는 점에서 세 가지 이 개정 내용은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타이틀도 이제 새로운 봄이라고 달았지만 사실 저희가 진짜 봄이 왔다고 평가할 만큼 특별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 먼 만큼 사실은 조금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4.3 유족들을 많이 만나보면 호적에 잘못 기재되고 잘못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 증언들을 들어보면 거의 50%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에 이런 특례 규정이 나와 있지만 민법의 호적 규정, 민법의 호적 규정과 상충되지 않게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 호적 얘기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그 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하면 양자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가족이 해체될 때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 친척 집에 가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집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 성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자, 이런 것들이 그 호적에 그냥 드러나 있어서 앞으로 배보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큰 그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6개월 정부 영역에서 현명하게 잘 정리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린 소년들이 90살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무죄라는 두 글자를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명예와 존엄, 고향과 꿈을 빼앗긴 2162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통해 국가 폭력에 뺏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4.3 평화공원 내 기념관에는 여전히 이름을 갖지 못한 백비가 누워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세 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비어있는 비석에 어떤 이름이 새겨질지 모르지만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우리를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네. 올해 그 제73주년 4.3 추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추념사를 하던 모습이었는데요. 특별법 개정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한 약속을 한 셈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특별법 개정안은 사실은 이제 설계도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잘 짓는 일이 남았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사실은 정부가 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걱정되는 것은 이제 다음 정부에도 이러한 것들이 이어질지 뭐 이런 부분들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부의 앞으로의 어떤 의지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그리고 행안부 차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배상의 그 액수를,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점, 이런 것들이 일단 긍정적입니다. 이게 또 6개월 안에 용역이 끝나게 돼 있으니까 큰 틀의 방향은 뭐 이 정부 안에서 잡힐 텐데, 2000년도 그 특별법 제정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돌아보면 녹록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행령 엉터리로 만들면 법이 아주 더 아주 무효가 될 정도의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죠. 또 정부에서 할 그 용역 과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4.3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 산 넘어 산, 또 산, 또 산, 또 산이었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잘 지켜봐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21년을 인내하고 기다려준 유족회와 제주분들의 요구와 바람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1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지금까지도 4.3을 해결 과정을 끌어온 것은 제주의 정신이고 제주의 목소리였고 제주의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모르고 정말 선택이 어려울 때는 제주에 내려와서 듣고 그 의견을 취합하고 결정을 하는 그 과정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좀 걱정은 되지만, 하나는 여와 야 사이에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정신을 존중해서 그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이나 구체적인 배보상 조치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그 입법 정신을 살려서 어떤 경우에도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여야 사이에. 두 번째는 정부가 마련할 그 안에 대해서 국회가 입법 정신을 위반하는 그런 반대나 또는 그런 어떤 이견이 노출될 경우에는 충분히 그것도 조정 가능하다. 입법 정신에 비춰봤을 때 정부와 국회 사이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안에서 부처와 부처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테면 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이견은 기술적이고 굉장히 좀 관리적이고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별법 전부 개정의 전체의 정신과 원칙 방향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 주신 유족회와 지주분들의 그 관용과 인내의 정신을 생각하면 이 세 어떤 차원에서의 이견이나 의견의 차이나 갈등도 저는 전혀 못 넘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제주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예.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배보상과 관련된 지금 용역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일단 유족이나 재단 쪽에서 사실은 이러한 제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유족회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3월 2일 날 국무회의에서 특히 배보상이다라는 명시를 정확히 하고 이번 법 통과에 대해서 환영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취임식에서 확실히 배보상 이렇게 해서 설계도를 잘 그리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회에서도 과거사 재판 관련이라든가 과거사 해결 다른 데 했었던 것을 전부 참고를 해서 유족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번에 꼭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짜 과거사 해결이 모델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우리 영령님들이 희생을 꼭 돈으로 청산한다는 그 모양새보단 진짜 국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정부하고 우리 유족회하고 유족들하고 그 중간 역할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4.3 평화재단에서도 정부 각계 요로에 안전행정부나 또 청와대 정책팀들이라거나 이 제주에 내려올 때마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6개월 용역 기간 동안에 완성되는 거의 시행령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번 용역에서 결정된 것들이. 그래서 일단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그 유자료를 통한 보상 액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보상 액수가 결정해주면 어떤 방식 누구에게 어느 유족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도 정부가 제주도민들의 입장을 잘 받아들여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 제주도민과 유족들의 뜻을 공청회라든가 또 이견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좀 받아들여서 어떤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위자료라는 표현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초반에. 위자료라는 표현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배상금이라고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보다는 훨씬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고 그 배상 범위와 관련해서 특별법 4.3 특별법상에는 사촌 이내의 반개 혈족을 유족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잠깐 언급한 제사나 벌초했던 자손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도 유족으로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용역 과정에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의 과정 중에서 이제 유족회에서 어떤 배보상금과 관련돼서 이제 자발적인 어떤 기금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유족회 내부에서 다 공감대를 이루시고 이야기가 지금 된 건가요? 정식적인 공식 논의는 못했고 공감대는 형성이 돼갔다고 봅니다. 네. 자꾸 이 배보상이 말이 나오니까 우리 고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의 재판 관련해서 과거사를 받았었는데 그냥 써버렸다. 써보니까 이게 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진짜 그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자. 진짜 평화를 만드는 일 아니면 그 돈으로 조금씩만 모아서 제주의 인재를 키우는 일, 국가 인재를 키우는 일. 우리 4.3에 얼마나 피해봤냐. 이제 회복하는 걸로 써서 진짜 영령님들을 제대로 회원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정보 용역 관련이 끝나면 바로 그 단계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여론들을 제대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우리 재단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 제언을 한다면요. 아마 우리 제주 4.3 이번 특별법이 통해서 이제 내년에 이런 이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 한국 과거청산사에서 이런 대규모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는 건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뭐 광주는 뭐 우리하고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우리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의 오랜 기다림이 있었고 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입법사법행정 쪽에서의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제주도민들이 어떤 그 평화의 마음으로 조금씩 그 보상액을 모아서 우리 제주도를 넘어서 또 전국에 전 세계에 어떤 그 평화 기금 역할을 하면서 또 다른 평화의 일거리를 찾아 나섰을 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평가를 받고 사랑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오임정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체로 감동적이지만 그러나 저희는 일단 대한민국의 국가는 유족과 제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기 이전에 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다한 다음에 그 모든 결정은 자발적이고 아래로부터여야지 국가나 다른데 그 자체가 너무 좀 정말 이렇게 인간으로서 상당히 숭고한 그런 감사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도 일단 국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대통령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국가 폭력을 주었고 그다음엔 국가의 사과가 있었고 그다음엔 국가의 책임을 말씀하시기 전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 하나하나 다 채워나가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국가가 책임을 다하고 그 해결의 완전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저희들한테 아직 감동을 주시지 않아도 조금 더 기다리시고 저 국가를 조금 더 꾸짖어 주시고 저희를 조금 더 이렇게 하라고 좀 알겠습니다. 체분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아까 고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정부의 많은 부처들은 그 자기 부처의 그 어떤 주장 입장. 이거를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꾸짖어 주시고 회초리를 계속 들어주시는 게 그 4.3을 흔히 과거사 해결의 전범으로 평가를 해요. 여기에는 정부가 최초로 진상조사를 한 사건이다. 근데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 명예회복 조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화해와 상생을 통해서 평화로 나아가자 하는 그런 그 유족과 도민들의 의지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유족회 내부에서 저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가해자는 사과도 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야말로 미국을 포함한 모든 가해자들 부끄럽게 만드는 진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3 해결을 위해서 걸어온 길이 많은 분들이 애쓰셨지만 참 4.3 유족들이 성숙한 자세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그 남아있는 다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또 중요한 부분이 4.3 추가 진상조사 부분이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역할이나 이런 부분. 그거는 뭘 추가 진상조사에서 다룰 건가 하는 문제인데 2003년 10월에 그 확정된 진상조사 보고서 결론에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4.3 사건 전체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경찰 등 주요 기관의 관련 문서 폐기와 군 지휘관의 증언 거부, 미국 비밀 문서 입수 실패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고 결론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이 대목이 추가 진상조사에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그 2003년에 진상조사 보고서가
피해에 그 주안점을 둔 조사였다면 이번에는 4.3의 본질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미국의 비밀 자료에 대한 아주 이제 포괄적인 수집과 분석, 그리고 또 유의미한 증언들 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4.3의 성격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우선 첫째고요. 그다음에 이 안매장된 시신들, 그 6월 발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지만 안매장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샅샅이 다 뒤져서 한 분도 땅속에 묻혀 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안매장지 전수조사 이거 필요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 당사자들 한 사람이라도 그 기억들 다 찾아내서 할 그 증언체로 한 분도 놓치지 말고 이거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화재단 안에 조사연구실이 예.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예. 일들 하려면 굉장한 충원과 뭐 예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그 4.3 평화재단의 조사연구실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일단은 우리 특별법 위반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 차원의 추가 조상팀을 만들자라는 게 있었고, 또 정부의 안은 기존에 만들어진 4.3 평화재단이 있는데 4.3 평화재단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루지 못한 정부의 후속 조치를 하는 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4.3 평화재단을 통해서 추가 진상 조사를 하자라는 정부의 안이 결국은 관철된 셈인데요. 저희들은 이번 특별 통과되면서 조사연구실 중심으로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정부기관들이 진실화해위원회가 있고요. 또 광주 진상규명위원회가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조직은 어느 정도의 조직이 연구 조직이고 또 어느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만들어낼 것이고 하나를 저희들이 다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6개월 기간이 끝나서 이제 정부가 이제 특별법 그 시행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연구 조직의 정원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1999년도에 원론 그 첫 번째 진상조사 보고서는 그 4.3의 총론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총론 성격.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추가 진상 조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피해, 그리고 군경의 작전, 미국의 정책,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한 권 발행했죠. 네. 그 마을별 피해 조사 중심으로 발표했는데 그 마을별 피해 조사는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들이. 그래서 종교라든가 학교, 분야별 피해, 그리고 그 행불인, 연좌제 이런 피해 사례들 굉장히 많이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미 조사한 것들도 잘 구슬을 꿰매야 되고 다시 조사할 거는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4.3 평화재단에서 추가 진상 조사한다고 해서 네. 그 뭡니까? 실망하지 우려할 마시고 필요는 없다. 네. 충분히 잘할 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밝혀드립니다. 네. 이제 그 몇 가지 너무 지금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셔서 저는 추가 진상 조사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원이 하나는 주체를 어느 기관이 할 것이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영역, 즉 어느 과제를 것이냐. 할 것이냐인데 저는 주체를 오랫동안 제주 4.3 평화재단이 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특별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 그 이유는 좀 분명했는데요. 중앙정부가 할 때에 정부가 진보 보수 교체될 때의 파동을 지켜봤고, 그다음에 4.3 평화재단은 제주에 있을 뿐만 아니라 4.3 평화재단이 유족회와 제주분들의 의지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독특합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거는 예산의 구조라든가 인력의 구성이라든가 그 과제의 그 결정이라든가 운영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정말로 민관 협치이지만 거의 모든 걸 민이 주도하는, 제도는 관이 깔아줬지만 또 중앙이 제공해주지만 대부분은 민이 주도하는, 이건 과거 극복에 아주 독특할 뿐만 아니라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 저는 오랫동안 그 4.3 평화재단이 추가 진상조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뭐 경험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자료로 보나 4.3 평화재단을 넘어설 수 있는 네. 정부의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그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주 4.3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그 국가폭력 사례 중에 정부의 공식 조사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추가 진상 조사도 4.3 평화재단과 제주 지역에서 충분히 진상 조사를 하고 그것을 정부의 첫 번째처럼 제1기위원회 때처럼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채택하는 이 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제 그럼 어떤 영역이나 과제를 추가 진상 조사할 것인가? 1기 때 이제 지켜봤고 또 그때 이제 아무래도 미국 자료가 부착한 것 같으니까 미국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해외 위원으로 좀 자료 조사에 참여해 달라 그래서 또 이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는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드나들고 자료를 찾았던 데라 그때의 경험에 비추면 지금 저는 고 대표님 말씀에 뭐 120% 공감을 하는 게 이게 미국 유엔 군, 경, 사법부 저희가 사실 그 이런 말씀드리기 좀 명부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제주분들이 좀 겸허하세요. 뭘 이루어도 이루었다 그러시질 않고 그래서 지난번엔 저희가 피해의 진상 조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해 가정, 폭력의 가정도 똑같이 자료를 공개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해서 균형이 맞춰져야지 4.3의 전체 모습이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73주년 추념식 현장에서 제가 한 분 한 분 그 명단을 확인하면서 가장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없는 것이지만 그 자리에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최초로 참석을 했었고 또 4.3 사건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군과 경찰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2기 때는 이런 좀 세 가지 주체와 방법과 주제와 영역 이것이 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좀 추가 진상 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경찰인데 경찰은 모든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면서 내놓은 게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어딘가 있을지 모를 자료를 찾기 위해서 경찰 발끝 나서서 정말 한 장도 남기지 말고 다 내놔야 된다고. 네. 이번에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을 했고 네.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6개월 이후에 시행령이 나오고 그랬을 때에 바로 또 군과 경찰에 압박하고 달라붙으면 이제는 아마 조금 희망이 좀 생겼습니다. 방영 제시가 제대로 되려 우리 이족회에서도 집단 학살이라든가 군경이 그때 우리 초토화 작전으로 중상한마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작전에 대한 진짜 정부 당시의 정부의 역할, 군경의 역할에 대한 조사가 아무것도 보고서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제대로 정리하는 게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꼭 그렇게 진상조사가 돼서 후대에 그걸 교육 자료화도 하고 진짜 먼 미래는 우리 이런 건 없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진짜 표본으로 만들어 놔야 네. 마지막 4.3 해결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님이 솟아내 빛을 숨기고 어두운 빛을 사방에 들이밀어 오노라. 네, 저희가 아까 백비의 모습을 봤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진상조사의 문제가 이 4.3의 이름을 바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명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4.3의 제 이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오랜 과정을, 오랜 세월을 이렇게 이름 없는 백비로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4.3의 바른 이름을 찾기 위해서 좀 어떠한 접근 방법들을 가져야 할지 좀 이야기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80년대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것이 그 4.3이 폭동이고 반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이, 유족분들이 폭도가 되고 빨갱이가 되는,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에 4.3은 항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3은 항쟁의 측면이 있고 학살의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게 백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4.3은 열려 있고 그 좀 굉장히 넓고 깊다. 그래서 그 4.3의 성격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이런 학살과 그 항쟁의 이런 것들을 밝혀나가고, 또 그것의 유산, 정신과 가치로서 평화, 인권, 자치, 화해, 상생, 이런 것들을 4.3의 정신으로 저희가 기릴 수 있지만, 이름을, 정명을 하나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저스럽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폭동이라는 하람 때문에 우리가 억압당했던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 억울했었던 걸 생각해보면, 앞으로 미국의 책임 문제나 또 남북의 통일 문제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우리보다 조금 더 4.3을 연구하고 조금 더 깊은 지혜를 갖게 될 후대들한테 그거는 좀 열어놓고, 우리는 이 정도로까지 일단 4.3이 과거 극복의 세계의 선도 모델이고 전범이다. 평화와 관용, 화해 상생, 정의와 회복,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세웠다. 이 정도로 하고 계속 논의를 해가되, 지금 우리 세대에 바로 정명을 확정짓는 것은 조금 저는 조금 빠른 감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명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우선 그 4.3의 성격을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4.3 학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4.3 특별법에서 4.3의 기점으로 삼은 47년 3월 1일부터 4.3 봉기 발발 전까지의 그 시기를 놓치고 있어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경찰, 특히 육지 응원 경찰과 서청의 불법적인 감금, 테러, 고문치사, 온갖 그 횡포가 자행이 됐죠. 그래서 산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 경찰은 왜 또 그랬나? 일제 경찰이 그대로 미 군정 경찰로 들어왔단 말이죠. 미 군정 경찰 고문관 맥클린 대령이 그 친일 경찰을 적극 수용하고 옹호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인을 위해 훌륭히 업무를 수행했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으라고 확신한다. 이 친일 경찰들이 도민들한테 인정 못 받은 채로 살아남는 길은 반공투사 역할로 변신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 그 친일 경찰들의 살 길이었죠. 거기다가 또 그 뒤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3.1 발포 사건 이후에 이 박경훈 도지사가 경질이 되죠. 도청에서도 파업이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온 사람이 유해진이라는 도지사예요. 미 군정청의 특별감찰관 넬슨 중령이 47년 11월부터 48년 2월까지 이 유해진에 대한 특별감찰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 보고서에 유해진은 극우인데다가 무능력하다. 그는 무모하고 독재적인 방법으로 정치 이념을 통제하려는 쓸데없는 시도를 해왔다. 그는 좌파를 지하로 몰고 갔으며 그곳에서 좌익 활동은 더욱 위험스럽게 변모했다. 좌익 세력의 숫자와 동조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유지사 재임 기간 경찰은 테러 행위를 수없이 자행했다. 이게 미군정 감찰 보고서예요. 이런 결과로 해서 4.3은 탄압이면 항쟁이다 하고 일어났던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그 무장대의 지대장을 지낸 제일동포의 증언입니다. 자기네들은 신축년 이재수란을 연상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강제검, 뭐 방성칠, 이재수난이 많이 나는데 그때마다 조정에서는 그랬죠. 장두는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 동조자, 가담자들은 무죄 방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거를 수용해서 처리해 줍니다. 무장대 지대장을 지낸 사람이 이런 증언을 한 거예요. 이재수란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소총 30정 들고 뭔 정권을 잡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 다음에 단정, 단선, 반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됐는데, 단정, 단선은 그럼 제주도만 반대했냐? 그렇지 않죠. 선거인 등록을 마친 48년 4월 12일 날 한국여론조사협회가 서울 종로 충무로에서 행인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1262명 조사를 해요. 여기서 선거인 등록하지 않았다. 26%. 그 다음에 나머지 선거인 등록한 사람 91%가 강압에 의해서 했다. 전체 1262명 중에서 6.6%만이 자발적으로 선거인 등록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48년 2월에 가서 이제 단선에 대한 윤곽이 대체로 나오는데, 이때 전국에서 경찰관서 습격 사건이 일어나는데 125건입니다. 제주도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제주도만 이랬느냐? 그거는 미 군정과 미국 이승만 정권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랬던 거였죠.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4.3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4.3은 한일합방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102년 전 임시정부 수립부터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독립투쟁을 해왔는데, 결국 해방을 되고 맞았는데 해방이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투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려오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왜 분단된 또 나라냐. 그것까지 한 투쟁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발포 사건에 대한 한 것까지, 그래서 항쟁까지 가자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은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한 꿈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항쟁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는 예, 그 4.3 정명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연구자, 사학, 학자들 그 영역,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4.3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4.3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 규명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것. 이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4.3은 시기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항쟁적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48년 초토화 작전 이후에는 완전히 학살당하는 제주도민들의 학살당하는 그 장면이 있었고, 6.25가 나면서 다시 한번 예비검속 보도연맹 학살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제 고통들이 쭉 이어지는 아주 긴 피해의 파노라마 같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성격을 드러내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딱 하나의 성격으로 드러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연구자들은 과연 그러면 이걸 큰 세월, 4.3의 세월을 하나로 묶는 모멘트를 하나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주는 10일간의 항쟁이잖아요. 4.19도 한 2달간의 항쟁이고, 우리는 7년간의 4.3은 그만큼 복잡한 사건들이 제주 4.3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 그리고 우리가 추가 진상 조사도 이번에 하는 추가 진상 조사도 4.3의 정명, 4.3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들이 활발한 4.3의 마당이 많이 구축되고 토론이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4.3의 성격이 그 자연스럽게 그 정명이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참 저희가 방대한 얘기를 짧은 시간 안에 지금 풀어놓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앞으로 4.3이 가야 할 길들이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현재 진영형이지만 미래 세대가 계속 이어가야 할 역사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당부들을 좀 하고 싶으신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주케 회장님부터 하시겠어요? 예, 이제 진짜 4.3의 아픔을 재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는 우리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새 봄을 맞이하는 이 봄을 제대로 싹을 틔고 진짜 풍성한 수확이 되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을 현재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걸 잘 준비하고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진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후대를 위한 교육도 제대로 하고 해서 우리 후대들은 그 역사를 제대로 정리한 역사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우리들이 현대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미래 세대도 4.3을 이념적으로 기억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건 개인이건 인간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소중한 교훈으로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이 평화와 어떤 화해나 상생, 정말 이것이 4.3의 소중한 정신이고 가치면서 그 밑바탕을 이루는 그 인간 존중, 인권, 자율, 누구나 인간은 목적적 존재라는 것을 꼭 다음 세대들이 4.3으로부터 배워서 이 4.3의 정신을 좀 세계화하고 보편화하고 이렇게 항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4.3이 정말로 보편적이고 좀 세계적이라는 것은 이 기나긴 시간 동안의 인내뿐만 아니라 그 인내의 동안에 이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고 과거의 갈등을 재현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오늘에 복원해내고 되살려낸 과정 자체가 그 자체가 감동을 주고 있고 그것이 다른 세계 진상규명 과정에서 다시 갈등으로 가거나 국가와 충돌을 하거나 이념 갈등이 재현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내부 충돌이 있었거나 그랬는데 여기는 그 정신을 4.3의 운동과 4.3 회복 과정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그 감동의 바다, 그 넓은 어떤 인간의 대지 이런 걸 느끼기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지금 제가 추구하고 있는 제주 4.3이 상처 회복 과정에서의 그 모범적인 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지표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경제 발전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성평등에 대해서 여러 개에 대해서 국제 표준적인 지표를 갖고 있는데 저는 과거 극복 과정의 표준적인 지표를 4.3 영령들이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대로 4.3에서 추출해서 좀 세계에 이렇게 등재하고 제시해 보고 싶은 그런 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해마다 4월이 되면 제주에 진정한 봄이 오길 기대한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새로운 봄이 찾아왔고 그 봄이 무르익어서 봄 기운이 가득하려면 아직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찬란하고 완연한 제주의 봄, 4.3의 올바른 이름을 새기고 누워있는 백비를 세우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4.3 미국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